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거래량도 많지 않고 가격이 조정되는 지역들이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좀 상위권 지역들, 인기 있는 지역들 위주로 거래량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시장 전체를 평균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다만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꼭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왕 가는 거 상급지로 보통 가거든요. 상급지로 가려다 보니까 오히려 하급지에서는 이제 물건이 팔리지 않거나 돈이 부족해서 이사가 별로 없는데, 상급지 같은 경우는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상급지의 상승 거래들은 좀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좀 지역별로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역에서 지금 신고가가 갱신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시장을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거는 뭐 양극화라고 할 수도 있고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러한 트렌드들은 지금 뭐 새롭게 뭐 만들어지거나 새롭게 보이는 현상들은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것들이고요. 뭐 고대, 중세, 근세 다 포함해도 다 양극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지, 지금 이 현대에 와서 처음 생기는 현상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붙어있던 것들이 벌어져서 중간이 없는 것들이 양극화일 텐데, 그렇진 않고 그냥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비싼 것들은 더 비싸지는 것들이고, 근데 이게 뭐 시세가 저렴한 지역들은 가격이 빠진다기보다는 안 오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른 것들, 조금 더 많이 오른 것들, 많이 오른 것들, 이렇게 좀 스펙트럼이 다양해진다라는 좀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다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하급지 수요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들이고, 상급지 수요는 더 많아지다 보니까 비싼 것이 더 더 시세가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투자가 있고 실수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거래량으로 따지게 되면은 실수요가 한 70에서 80%, 그리고 투자가 20에서 30% 정도가 됐었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대부분 다 실수요입니다. 90% 정도가 실수요고 투자 수요는 10%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달라진 부분들일 텐데,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실질적으로 실수요를 하시는 분들 중에 내 집을 갖고 있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예전엔 많았었는데, 지금은 다주택자 규제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내 집을 가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발생했냐면은, 다주택자로서의 불이익을 받기가 싫으니까 똘똘한 한 채로 모으는 것들이죠. 다 팔고 똘똘한 한 채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1등 아파트, 1등 아파트가 될 아파트라고 하면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예를 들 수 있는데, 과거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로 올 수 있는 층들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근접한 지역들, 예를 들어서 뭐 대치동이라든지 반포동이라든지 이런 동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동들에서만 압구정으로 갔었는데, 최근 트렌드는 뭐냐면은 반포나 대치나 이런 지역 말고 더 확대를 해서 개포에서도 압구정으로 오고요, 송파구에서도 압구정으로 오고, 동작구, 용산구, 성동구, 강진구에서 다 압구정으로 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와서는 지방에 계신 분들도 압구정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과 달라진 건, 예전에는 그 인근 지역에서 상급지를 선택한 반면, 지금은 똘똘한 한 채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최상급지로 가려고 하는 현상들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게 좀 과거랑 다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상급지가 이제 올랐고요, 작년까지. 지금은 이제 상급지가 오르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어디까지 퍼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주택, 혹은 2주택이나 3주택 정도를 하실 분들은 지역을 뭐 좀 아주 최상급지가 있고 하급지 이렇게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짤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한 채를 하려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입지로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강동구 말씀을 하셨는데, 강동구가 다른 거 다 팔아서 몰아서 갔을 때 가능한 최상급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강동구 같은 경우는 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고 하는 작년 11월 달부터 입주한 아파트가 시세를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30평대 초반, 그러니까 33평, 34평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지금 25억, 27억 그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그 전까지는 강남 상구에서 있었던 가격들인데, 이제 강동구에서도 그 가격대가 되다 보니까 그 가격대가 되지 않는 강동구의 상급 입지들이 있어요. 뭐 그라시움이라든지 뭐 아르테온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도 20억을 넘어서 20억 중반대까지 가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지역을 좋다라고 판단하고 내가 살고 있는 입지보다 상급지라고 판단되는 지역 사람들이 오는 입지다, 중강남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좀 하급지라고 할 수 있는 도봉구, 뭐 중랑구, 강북구, 저쪽 뭐 남쪽으로서는 금천구, 구로구 이런 지역 아파트들도 최상급지로 갈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좀 다른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도봉구보다는 의정부나 남양주시나 구리시가 더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하급지 같은 경우는 경기도랑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울 남부에 있는 금천구나 구로구보다는 광명시나 안양시가 더 인기가 많거든요. 뭐 과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서울의 상급지까지는 확실히 그 온기가 퍼질 가능성이 높은데 서울의 하급지까지 퍼질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경기도랑 경쟁을 해서 경기도보다 조금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입지들은 온기가 퍼질 것 같은데 경기도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 수요가 빠진다고 하는 입지는 아무리 서울이라 하더라도 거기까지 온기가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인 시장 정도로 좀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고요. 그러니까 일자리에 근처에 살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비싸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 서초구, 그리고 종로구, 중구, 여의도 이런 지역들이 서울에서는 가장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 될 텐데 그 지역에 뭐 30분대에 올 수 있다. 뭐 자가용 타도 좋고 전철이나 버스 타도 좋겠죠. 근데 대신 좀 막히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는 것들은 전철이 제일 좋으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철로 이런 핵심 입지에 20, 30분대에 올 수 있는 입지까지는 수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과거랑 달라진 것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그런 입지면 다 올랐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이들이 좀 줄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 서울 골고루 다 아이들이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는 아이들 숫자가 한 3분의 1 정도로 줄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학군지가 더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출퇴근 편리한 지역들이면 신혼부부까지는 있겠지만 아이들이 태어남부터는 그 지역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옆이거나 아니면 일자리에 빨리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 플러스 학군지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뭐 중학교, 그다음에 학원가 이런 입지들이 좀 크로스가 돼야지 서울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논리 그대로 경기도에서도 적용이 된다. 이 두 가지 조건, 일자리 접근성과 교육 환경 두 가지가 크로스 된 데까지는 절대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외 지역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방에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수요는 줄고 있는데 공급이 한동안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정책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이제 자꾸 몰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수요도 줄고 공급도 많은 현상이기 때문에 수요층을 임의적으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책대로 가면은 수요를 지금부터 줄이고 있는 수도권으로 다 수요를 몰고 있는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급은 많은 상태에서 수요를 지금 줄고 있는 굉장히 지금 설상가상 그런 좀 악조건에 처한 상황인데 이렇게 좀 이런 시장이 유지된다고 하면 지방은 한동안 타겟책은 없고요. 결국은 이 지금 많은 공급 물량이 해소될 때까지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부 공공세미나도 가끔 가는데 그걸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서울은 뭐 이게 좀 규제하는 것은 이게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는 않지만 이해는 된다. 근데 지방은 규제라는 것은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방을 왜 묶어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무슨 규제를 하고 있냐라고 또 반문을 해요. 지방은 규제 지역도 없는데. 근데 취득세 중과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규제 지역에서 풀었다고 하지만 취득세 중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양도세 쓸 때도 중과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종부세, 뭐 지방은 주택 가격이 낮기 때문에 종부세 해당 주택이 없다고 하지만 수도권에 있고 지방에 있게 되면은 이것도 다 종부세 영향 카테고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세금적인 규제, 세금적인 대출적인 규제 때문에 지방은 여전히 규제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을 완전하게 투트랙으로 가는 완전 무풍지대 비규제 지역으로 가지 않는 이상 한동안 지방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특별한 지역이 아니고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미분양이 많은 지역들은 일단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데들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 하더라도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풀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말 꿀팁인데 미분양이 많은 지역 중에서 할인 분양이 있는지 보시면 돼요. 할인 분양이 있으면은 어김없이 별로 안 좋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미분양 절대 숫자 많은데 할인 분양을 하는 단지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대부분 시간이 멀지 않은 시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수요가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좀 미분양 지역들을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금리는 지금 이제 오늘 며칠 전에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이제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들 담보금리 낮춰라고 이제 오히려 이제 통보를 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기준금리를 2번 인하했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괘씸했죠. 그러면서 연말에 사상 최대 은행의 그 수익률 잔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렇게 좀 거꾸로 가는 정책 말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거는 뭐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낮추려고 기준금리를 내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서민들한테 실수요자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금융당국에서도 은행권에서 계속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금리가 올라가긴 힘들 것 같고 아직까지 뭐 저금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금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금리는 조금씩 내려가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금리가 조금 더 내려가는 것들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금리에서 합리적인 물건들을 찾는 것서 매수하는 것이 더 유리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취득세 완화, 양도세 완화 이런 세금 규제 완화를 하지 않는 이상, 완화도 아니고 정상화거든요. 지금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 규제를 철폐하지 않는 이상은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전하고 다른 게 시세가 높기 때문에 취득세를 한 12% 낸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12%면은 1,200만 원인데 10억 원에 12%면 1억 2천만 원이거든요. 1억 2천만 원을 내면서까지 투자할 사람들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솔직히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서 본인들이 의사결정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더 빠질 거니까 더 빠질 때 그 타이밍에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그 타이밍을 못 맞춰요. 그거는 불가능한 타이밍이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냥 적당한 시기에 사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실수요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주거실태조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가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한 11년 정도 전후를 거주해요. 그러면 지금 집을 사지만 11년 후에 팔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좀 비싸게 샀다 하더라도 11년 후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면은 사도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바닥에 사서 머리끝에서 팔려고 하는 이런 정말 뭐 무당 같은 뭐 신점에서 나올 만한 확률로 하는 것들을 포기한다고 하면은 실수요라고 하면 그냥 바로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난 정말 투자자기 때문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돼. 그런 분들만 좀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실수요로 빨리 거주해 되시는 분들은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고 행복하게 주거 생활을 하시기를 추천드리죠. 뭐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좋은 타이밍은 정부에서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빨리 사라. 좀 대출을 많이 해줄게. 규제 완전히 완화했다. 그래서 뭐 미분양에 난 것들은 아예 양도세 면제해줄게. 이런 사인들이 나오면은 너무 좋은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2012년도가 그랬어요. 2012년도가 그랬고 그 IMF 직후에 99년도, 98년도도 그랬었고요. 그런 타이밍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나라가 거의 망했을 때 나올 만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적당하게 대출 나오고 그리고 대출이 좀 부담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매수할 수 있는 분들은 그냥 하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거래량을 좀 봐야 되는데 2021년도는 그렇게 좋은 타이밍이 아니었던 것이 2020년도보다 거래량이 급감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신고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년도보다 지금이 같은 동급으로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좀 증가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은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무주택자 분들은요. 지금 주택을 매수하실 때 지금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를 보고 매수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인데 내 금액에 맞춰서 중하위권 물건을 사는 것들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장 좋은 걸 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게 더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좀 무주택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주택자분들한테는 제가 특별히 코멘트할 건 없어요. 지금도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의미 없이 시세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이것들이 언젠간 올라가겠지라고 기다리는 것들은 손절매해서라도 정리하고 오히려 다른 투자 상품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오히려 좀 역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은 조금 줄이는 전략들, 그다음에 무주택자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더 좋은 걸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어요. 일단은 저는 이제
주목하는 시점이 내년이고 2026년도고 공급이 부족한 것이 내년에 눈에 확실히 보이는데 올해는 상반기 때는 공급이 그렇게 부족해 보이진 않지만 하반기 때부터 공급 부족 현상이 좀 이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올해 이슈 중에 하나는 공급이고요. 그리고 이제 변수가 하나 있잖아요. 지금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되는지 그대로 가는지 뭐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혼란은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혼란이라는 게 뭐냐면은 뭔가 적극적으로 일관성인 방향으로 의사결정권자들이 정책의 일관성을 밀어붙여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붕 떤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부터 한 2, 3월 달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 정도 되어야지 뭔가 정신을 차리고 뭔가 진도가 나갈 것 같아서 2025년도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게 좀 이슈인 것 같고 2025년도 하반기 때부터 2026년도까지는 공급 부족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랑 크게 다르진 않는데 좀 실수요자들이 기다렸다가 좀 빠지게 기다렸다가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난감해 할 것 같아요. 시세가 아주 뭐 폭등하진 않겠지만 안 빠졌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을 것 같고요. 물론 빠질 아파트들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런 아파트들은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실수요자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시기, 이거는 자가든 전세든 매매든 월세든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본의 아니게 전세가 막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다주택자를 자꾸 없애려고 하는 구제이기 때문에 전세가 없어지게 되면은 이제 자가 아니면 월세를 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월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개인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월세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금리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기준금리가 빠지지 않았는데 가상금리를 낮춰가지고 금리가 내려가기도 했었어요. 작년 초 같은 경우는. 근데 작년 말에는 기준금리가 내려갔는데 가상금리를 2번이나 올려가지고 더 올라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거하고 금리 책정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막 그 가계대출이 많다라고 하면요, 알게 모르게 규제를 하고요. 가계대출에 대한 또 얘기가 없으면 또 알게 모르게 빠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블랙박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모르는. 그래서 금융당국과 은행끼리 자기들만 아는, 소위 말해 모피아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모피아들만 아는 것들이 있어서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해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부동산 시장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진동이 나가는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고금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고금리라고 하면은 5% 이상 금리여야 되는데 5, 6, 7, 8 이런 금리는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한 4%, 3%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럼 중금리 정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금리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반영되는 것들이면은 보통 수익률을 따질 때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이 나와야 되니까 보통 이게 자가라든지 시세 차익을 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은행 금리에 민감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전세를 끼고 사기 때문에. 그리고 자가인 경우는 그냥 대출이자 내는 게 부담스럽다든지 대출이자가 몇 프로여서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 때문에 수익률이 바뀌는 것은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인 경우만 좀 반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꼬마 빌딩, 뭐 상가, 그리고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파트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꼬마 빌딩 같은 경우가 더 수혜주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또 그건 또 오히려 또 나쁜 악재가 되겠죠. 오히려 수익형 부동산에는 영향을 주는데 일반 아파트에는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완화를 해주거나 정책적으로 대출을 좀 풀어준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살 수 있는 대상의 폭이 좀 넓어지다 보니까 조금 여유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좀 우려하는 시장들이 하급지 시장이거든요. 하급지 시장은 투자자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세제가 안 풀렸어요. 제일 중요한 건 세금 규제인데 세금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계속 금리를 풀어봤자 상급지, 꼬마 빌딩, 좀 시세가 높은 것들 있죠. 그런 쪽으로만 수요가 더 몰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금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다. 예,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감면되면은 바로 매수를 하죠. 예, 왜냐면 한시적으로 뭐 5년 동안 뭐 팔게 되면 일단 사고 5년에 팔면 양도세 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2012년도에는. 예, 그러면은 많이 매수했죠. 그래서 그때 미분양 많이 없앴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009년도에 그 공식적인 통계로 한 16만, 17만 미분양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7만 대예요. 그때는 뭐 17만 이렇게 갔었으니까. 근데 결국은 2012년도 바닥 찍으면서 그때 막 그 양도세 면제에 대한 5년 동안 갖고 안에 팔면은 면제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미분양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수들은 많이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그것들이고요. 매도를 하진 않죠. 예, 더 살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비례한다고는 볼 수 있는데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서울이 2020년도 전후가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서울의 2020년도, 2019년도의 입주 물량은 거의 사상 최대급이었었거든요. 입주 물량이 많았는데도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2022년도, 2023년도는 물량이 적었어요. 적었는데도 빠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입주 물량이 뭐 많으면은 빠지고 적으면 올라간다. 이거는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는 볼 수 있지만,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꼭 그렇게 시세와 연관되냐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 게 사실이긴 해요. 왜냐하면 또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게 시세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오히려 수요가 얼만큼 시장 안에 있는지, 수요라고 하는 것은 실수요가 있고 투자 수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실수요 플러스 투자 수요가 되기 때문에 전체 파이보다 수요는 더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투자 수요가 전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체 파이보다 수요가 적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주춤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입주 물량보다는 그 시장에 참여하려고 하는 수요, 진짜 당장 실수요로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수요, 그리고 집을 한 채 더 살려고 하는 투자 수요, 이것들이 얼만큼 시장에 남아 있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영향을 줄 수 있죠. 실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된 다음에 호가도 오르고 매물도 줄어들고 거래가 좀 비싸게 거래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렇게 하기 전에 시세는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속화하거나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결정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적인 예로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풀리지 않은, 그러니까 원래 토지거래 허가를 하지 않았던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비규제한다고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푼 것은 그 지역이 상급지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다른 것들은 별로 없는 것들이고, 규제를 한다고 수요가 없는 것들이 원래 없었는데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들은 오히려 수요가 규제를 해도 몰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규제를 하지 않으면은 뭐 조금 증가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결정적인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정말 나쁜 정책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예전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아파트를 규제한 사례는 없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개발 토지를 규제한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이에요. 아파트.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김현미 장관님이,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악용을 했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란 제도로 아파트를 규제했거든요. 그래서 이전 시기와는 이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지금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택에서는 아파트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가장 인기가 많고 수요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규제 완화는 일단은 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작용할 것 같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솔직히 일반인들하고는 무관한 시장이었었거든요.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정확하게 시장에 전반적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비롯한 전반적인 규제 정책으로 좀 확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해제를 하게 되면은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수요를 좀 증작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지금 지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정말 서울은 규제하더라도 이렇게 좀 투 트랙으로 가서 조금 규제를 완화해서 수요를 좀 증작시켜야지 PF 문제도 해결되고 지방 수요도 좀 해소가 되고, 그 서울로 몰려들고 있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도 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은 제가 매년 트래킹을 해오고 있어요. 시계열 분석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 통계는 지방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2000년부터 정확한 통계가 있어서 비교를 해보면은 2000년도부터 2025년도 현재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방 가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025년도보다 2030년도가 더 벌어질 거고요. 2030년도보다 2050년도가 더 벌어질 거고, 2050년도보다 2200년이 더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들이고, 이것들에 대한 현상들은 선진국에서 이미 다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뉴욕, 뭐 일본 도쿄, 뭐 이런 데 가까운데 우리가 좀 좋아하는 뭐 런던 이런 지역들 가면은 정말 비싼 주택과 정말 싼 주택은 몇천 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니까 자연스럽게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특별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적정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돈이면 내가 저걸 왜 사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건 정말 그분들은 그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베일리가 60억에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60억에 국민평형이. 근데 그런 주택들이 딱 한 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한 채밖에 안 나오는데 그 한 채 남은 사람의 집주인이 그거는 60억에 파는 게 아니라, 기존은 똑같은 시세가 아니라 100억에 팔려고 해요. 근데 100억에 팔려고 하는데 그 한 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돈이 많은 사람들, 수천억 자산가들은 이거를 살까요, 안 살까요? 100억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60억이든 30억이든 10억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그 가격대 하나밖에 없으면 결정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단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상단들은 계속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물건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하단에 있는 것들은 선택을 못 받으니까 선택을 받는 금액대로 결정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상급지는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데 하급지는 가격이 안 올라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안 팔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계속 정지 상태이고 상급지는 올라가다 보니까 벌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도가 조금씩 덜하거나 더하거나 그 차이로 좀 벌어지고 있는 것뿐이니까 이것들이 뭐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도지역과 광역시는 벌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더 크게 나눠드리면은 일단은 서울과 비서울은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비서울 중에서도 광역시와 도지역은 또 나눠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벌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가격 교차가 가장 많이 나는 이유는 일자리 때문에 그래요.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은 비싸고 일자리가 적은 지역들은 싸거든요. 거기에다가 교육 환경, 상권 이런 게 더 좋으면 더 비싸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방은 수요가 주는 이유가 명확해요.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일자리가 다 서울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농업들의 인구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까지는 1차 산업 인구가 제일 많았어요. 전 인구의 70%, 80%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1차 산업 인구가 5%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 다 서비스업이거든요. 2차 산업도 적어지고. 그래서 과거에 1차 산업 위주나 2차 산업 위주로 돌아갔던 지역들은 수요가 줄고 3차 산업 이상으로, 3차 산업 위주로 돌아갔던 지역들은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죠.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이건 점점 줄어들 테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만 겪은 게 아니라 미국도 겪었고 일본도 겪었고 프랑스, 영국 다 겪었던 현상들이니까 그냥 과거에 선진국들이 겪었던 수백 년 동안 겪었던 것들을 한국이란 사회에서는 지금 몇십 년 동안 좀 단축해서 웅축해서 겪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분양이 증가하기 시작한 건 2022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사상 최저로 미분양 숫자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미분양이 확 증가했거든요. 지금도 지금 7만까지 올라간 다음에 좀 거의 정지가 상태인 텐데,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경기도는 증가하고 있고 서울, 인천은 그냥 미분양이 그만큼 있는 것들이고, 지방도 증가하는 데가 있고 감소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미분양 전체 파이 중에서 80%가 지방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수는 수도권, 지방 똑같은데 미분양이 지방에 더 많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방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던 것들이고 수도권은 그냥 수요가 있는 만큼 공급을 한 것 같아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증가했던 이유는 2021년도까지 경기가 너무 좋았어요. 부동산 경기가.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없는데 그냥 건축업자들이 욕심을 부리기도 한 것 같아요. 막 때려쳤죠. 지자체도 취득세 들어오니까 신나서 또 분양을 또 인허가를 해줬던 것들이고, 근데 그것들이 결국 물렸던 것들이고, 시간이 해소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에서는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해서 분양을 인허가를 안 해주면서 분양을 좀 연기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줄 때까지는 요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행히 시간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되면 웬만큼 해소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년 동안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든지 미분양 문제 때문에 좀 공격을 겪었던 지역들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포항, 대구는 미분양이 진짜 많았는데 많이 줄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미분양 관리 지역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미분양 관리 지역이 해소돼서 좀 나아지는 지역들은 투자로서도 관심 가져도 좋겠다는 말씀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분양이 많았던 지역들은요, 기본적으로 분양을 많이 했거든요. 분양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이 많이 살고 일자리가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선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포스코라고 하는 걸출한 철강 기업이 있는데, 최근에 뜬 업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는 좀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몇천 명이 더 추가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수요에 맞춰서 주택 수요를 미리 좀 주택 공급을 미리 좀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공장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공장 다 지어지고 운행을 하게 되면 좀 수요가 증가해서 미분양은 줄겠죠.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또 하나는 분양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그냥 비싸게 진 거예요. 좋은 상품들로. 근데 지역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는 좋은 입지에 좋게 짓게 되면 그래도 분양은 되는데 지방은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너무 비싸면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좀 필요 이상으로 비싸게 지은 아파트들은 미분양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할인 분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건축비가 많이 올랐고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게 반영된 것 뿐이고요. 그리고 전 애초에 사전 청약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거는 99.9%도 아니고 100%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전 청약 때 그 추정 분양가 중에 올라가지 않을 단지는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계속 오르고 있는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감원 이설로 속인 거예요. 수요자들을 그 가격에 분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기회를 놓치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게 싸게 분양할 거라고 생각하고 싼 것만 샀다가.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싼 것들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상품들을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청약 제도가 존재하는 한 이런 현상들은 분명히 발생할 거다라고 이제 전제 조건 말씀드리고요. 창릉 신도시의 분양가는 비싸지 않습니다. 예, 비싸지 않고요. 그게 정상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는 정상가보다 쌉니다. 주변 시세보다. 그래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분양이 완판됐어요. 그럼 얘기는 끝난 거잖아요. 분양이 완판됐다는 얘기는 지금 사전 청약했던 분양가보다 1억이 올랐지만 현재 주변 시세보다는 싼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7억 원대 분양을 했을 텐데 사전 청약할 때는 5억 원, 6억 원대였었거든요. 그 가격이 불가능한 가격이었던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창릉 신도시 주변에 뭐 화정, 뭐 삼송, 원흥, 덕은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10억 다 넘어갔어요. 근데 주변 아파트, 새 아파트가 10억인데 더 좋은 입지에 더 새 아파트를 7억에 분양한다. 이건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전 청약 추정가가 사기였던 거죠. 대국민 사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시세에 분양할 거라고 믿으면 순진한 것들이고요.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은 투표로 뽑아주지 마세요. 아마 사전 청약했던 분양가보다는 다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본청약하는 분양가가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 비싸면 분양이 안 될 거고 싸면 분양이 잘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전 청약 분양가만 다 잊어먹으시고 옛날 분양가 다 잊어먹으셔야 돼요. 주변에 있는 시세 꼭 파악해 두시고 지금 분양가 본청약 분양가 분명히 보시고 비교해서 싸면은 청약 넣으시고 비싸면은 그냥 옆에 있는 거 사세요. 그게 더 낫죠.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 청약과 본 청약은 그냥 다른 청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기 신도시는 본 청약이 메인 청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것들은 잊어먹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사전 청약에 했던 분양가가 이상되면은 나 분양 못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다른 지역 보셔야 돼요. 그게 분양가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영향은 결국은 사전 청약 분양가는 사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동산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의 시세를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은 늘 뒤통수를 받게 돼 있다라고 좀 이렇게 좀 충격적인 제안을 드리면서 그거는 답변을 마무리할게요. 일단 지역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에서 의사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가격인데 가격은 당연히 지금 신규 분양하는 것들, 입주하는 것들은 옆에 있는 단지가 기준이 됩니다. 광명 같은 경우는 지금 뉴타운이 있고 철산 지역엔 재개발이 있고 일직동에는 이미 택지개발지구 신도시가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현재 위치에서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명쾌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분양을 많이 했는데 최근 3, 4년 동안 코로나 이후로 분양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 분양했던 것 중에 이전엔 싸게 분양했는데 지금 이제 분양한 것보다 훨씬 쌌을 거잖아요. 근데 입지가 더 좋아. 그럼 당연히 지금 분양한 것들은 마피가 되어야지 팔리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최근 2, 3년 동안에 올라간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것들은 그냥 조정이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특별한 현상이 아니고요. 2, 3년 동안 너무 단기간 급등을 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거의 한 50%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나온 현상들이고 어느 정도 선이 맞춰지게 되면요. 그 빠진 거 있잖아요.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고요. 지방은 지금 미분양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은 비싸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 많이 비싸요. 그럼 신규 분양을 받을 필요가 없죠. 기존에 있는 것 중에 입지 제일 좋은 거 그냥 골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지방은 선택의 대안이 많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는 것들이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택의 대안이 많지는 않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없는 이유가 분양하는 게 무조건 훨씬 싸거든요. 로또 분양이 되니까. 그다음에 경기도도 웬만한 지역은 로또 분양인데, 재건축 재개발은 원래 땅이 비싸요. 그래서 여기는 좀 시세를 봐야 돼. 예,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특히 서울이 아닌 지역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대비 얼마나 비싼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수도권에서는 명쾌합니다. 일단은 분양가가 비싼데 미분양이 나고요.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또 하나 뭐냐면은 일자리 지역인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제 사례입니다. 일자리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인, 평택, 뭐 화성 이런 데들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일자리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공장을 짓고 있어. 근데 다만 공장을 짓는데 3, 4년이 걸려요. 근데 아파트는 지금 분양을 하는 겁니다. 아파트도 3, 4년 후에 입주를 하는데, 아파트는 선분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출근할 사람들이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사 오지 않았는데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미분양이 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싸다고 하면은 지금 미분양 났을 때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조심하시면은 단기적인 미분양은 생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 해결이 될 거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 말만 듣고 우르르 몰려가서 이런 식으로 좀 의사결정하시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사회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분양가도 올라가고 미분양도 증가합니다. 경우가 명쾌한데, 분양가가 올라가서 미분양이 증가하는 지역들은 그 분양가 오른 미분양 물건을 볼 필요가 없어요. 주변에 싼 아파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입지는 괜찮고 상품도 괜찮은데 그거 선택하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게 전체를 얘기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고,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아. 분양가 올라가는데. 서울은 그렇거든요. 서울은 아무리 분양가가 올라가도 한동안은요 시세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직도 로또 분양입니다.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는 뭐 1, 2억도 아니고 거의 뭐 7억에서 한 10억 이상 로또거든요. 이거는 분양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한동안은 분양가가 시세를 역전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 좀 다른 형태로 섞여 있으니까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 지방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높아서 미분양이 나면요, 그 옆에 단지를 보시면 돼요. 쌀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청약률도 봐야 되고 시세도 봐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서울의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이건 볼 필요 없어. 여기는 수요가 너무 많고 분양가 쌀 테니까. 근데 이렇게 분양이 잘 되는데 말고, 내가 잘 모르는 입지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분양했을 때의 결과들을 봐야 돼요. 얼마에 분양을 했고 청약 경쟁률이 몇 프로가 됐는지. 그래서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시세가 올랐는지, 청약 경쟁률이 높았는지, 이것들이 검증되지 않고 그냥 청약을 무조건 넣는 것은 반대이고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내가 청약 넣어서 이거는 추첨해서 당첨이 되거나 가점 때문에 당첨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되거든요. 주변에 좀 부동산 잘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혼자 끙끙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좀 모르는 것들은 물어보고. 그리고 스마트 TV라고 하는 좋은 콘텐츠가 있거든요. 매일매일 중계를 해요. 이런 것들 시청을 하니까 공짜 방송이고, 그래서 좀 들어오셔갖고 한 달, 두 달만 그냥 꾸준히 뉴스 브리핑만 보셔도 그 정도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단타도 가능하고 중기 투자도 가능하고 장기 투자도 가능한데, 상품에 따라서 본인 스타일에 따라 다른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정비 사업을 합니다.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1년에 단타는 없어요. 없습니다. 최소한 3년, 5년, 10년을 갖고 가야지 차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근데 나는 갭 투자를 합니다. 쌀 때 사갖고 비싸게 파는 거죠. 오르면 타는 겁니다. 이런 건 무슨 얘기냐면은,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사는 금액이 미래에 분명히 가격이 올라가고 입지 가치가 올라가고 상품 가치가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장기 투자가 돼야 되는데, 단타는요, 입지나 상품이 나빠도 돼요. 근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만 있으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전략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어떤 스타일인지 투자할 때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양쪽을 다 경험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략이 좀 달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뭐 짧게 갖고 가야 된다, 길게 갖고 가야 된다,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고요. 공부한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확실한 지역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근데 그 지역에 못 들어간 이유는 비싸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단언컨대요, 지금 제일 비싼 지역이 나중에는 훨씬 더 비싸집니다.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제일 비싼데, 현대아파트를 100억에 사잖아요. 나중에 200억 됩니다. 이거는 그냥 확실해요. 이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근데 나 도봉구에 있는, 금천구에 있는 아파트 구축이야. 이거는
5년 후에 10년 후에 지금 가격보다 높아져 있을지 내려가 있을지 내가 판단을 못 하겠어요. 왜? 끝지역이라서.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싼 게 더 비싸지는 것은 명확한데 싼 것들이 비싸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에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할 뿐이죠.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서울 하시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나마 발전 가능성이 많은 지역들 있잖아요. 수도권이에요. 서울은 이미 비싸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렴하지만 확실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경기도는 확실하게 일자리가 증가한 지역들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뭐 과천, 지정타,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그리고 광명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남이라든지, 고양시라든지, 구리, 남양주 이렇게 서울 에워싸고 있는 지역들은요, 서울 일자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다 수혜를 보는 지역들이거든요. 예, 그런 지역들은 그 지역에서 좀 좋은 아파트, 입지 아파트를 선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알고 있는데 하나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나는 너무 비싸서 포기를 하는 것들이죠. 근데 포기하지 말고 하나하나 그냥 자기의 의문점이나 궁금증을 본인 스스로 이해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 생기면 그냥 투자하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남들이 모르는 보물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판단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책도 읽으시고 좀 강의도 들으시고 이런 영상도 보시면서 스스로 좀 의사결정하는 좀 능력들을 많이 좀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세가 올라간 건 명확한 거예요. 물량은 한정이 돼 있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전보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지금 송파구, 강동구 통틀어서 가장 큰 단지이기도 하고 가장 새 아파트고요. 상품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몰렸고 사람들이 또 좋다는 소문들이 나다 보니까 수요가 더 몰린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요 새 아파트 임팩트라고 하는데 새 아파트 효과가 한 1년 정도는 지속이 됩니다. 1년 동안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상태에서 새 아파트가 보태지면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물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아파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요. 하지만 지금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레미안 라그랜다라든지 장이, 자이, 레디언트라든지 이런 단지가 동시에 입주 물량이 몰렸어요. 지금 이 서울 동북권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되고도 있긴 하거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과거랑 달라진 건 뭐냐면은 예전에는 새 아파트라 하더라도 입주하면은 전세가가 낮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새 아파트가 입주하면요, 주변 구축에서 다 와요. 새 아파트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새 아파트들은 시세가 안 빠지고요, 오히려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고 주변에 있는 구축들은 빠지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갭 투자가 있는 것은요, 본격적인 다주택 투자가 아니라 내가 거기로 이사 가야 되는데 당장 못 가니까 한시적으로 좀 이렇게 레버리지 써가지고 사두려고 하는 거예요. 더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갭 투자로 시세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다주택자들이 3채 이상 사는 경우들이 발생해야지 발생할 수 있는 거라서 지금 갭 투자로서 올라가지 않을 상품들이 올라갈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실수요로 인기가 많은 아파트들이 갭 투자를 형태를 통해서 그냥 사두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는 수급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 임대인들은 전세 투자를 못 해요. 그래서 아마 전세 수요는 계속 줄 것 같고요. 이렇게 다주택자 규제가 심각한 이유. 전세를 놔서, 전세라고 하는 것은 아무 메리트가 없거든요. 세금만 나가고 무조건 마이너스인데 시세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고, 시세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세금을 좀 조금 내야 되는데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에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전세에서 줄 것 같고요. 이런 세금 규제 정책에서는. 월세는 그래도 이제 생활비라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수십 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2채 정도 갖고 가는 거죠. 한 채에서 월세 나오는 비용으로 생활비 쓰는 거죠. 예, 그런 것도 형태는 좀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아니면 정치인들의 다주택 규제 정책 때문에 전세는 줄어들 것이고 월세는 본의 아니게 늘어날 것이다. 늘어나는 것도 또 한계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이 월세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어찌 보면은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임대차 2법이에요. 3법은 그냥 등록제는 규제랑 상관없고 거기에 이제 전월세 상한제하고 이제 그 계약갱신 청구권 두 가지가 이제 문제였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주택자 규제가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임차 물건으로 나오는 공급들이 줄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월세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임대차 2법이 직접적 영향을 주진 않지만 다주택자를 규제함으로써 다주택자 그들의 숫자를 줄이기 때문에 임차 물건에 대한 개수가 줄 거예요. 그래서 좀 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세대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비싸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갈 수 없는 경제력이 있는 층들은 다세대 빌라에 임차를 살았었는데 지금 이 다세대 빌라도 규제를 받아요. 주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다세대 빌라를 가는데 거기도 공급이 있어야지 좀 싸게 갈 수 있거든요. 공급이 많아야 되는데. 근데 거기도 규제를 해요. 당연히 공급을 안 하죠. 그러니까 거기도 심각한 상태고 결국은 거기는 그 입지 내에 다세대 빌라가 없으면은 하급 입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급지 갈아타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좀 불편함이나 병폐가 생길 수 있다. 다세대 빌라는 이제 전세가율이 큰 의미가 없는 게 갭 투자를 하지 않고 대부분 다 월세 투자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전세 사기 문제가 발생하는 곳들은 매매가랑 전세가랑 거의 붙어있던 지역들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시세가 좀 낮았던 지역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가 좀 발생할 만큼 전세가율이 높았던 지역들은 전세가율이 낮아질 거예요. 낮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가 낮아졌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보증금을 낮추고 나머지를 반 전세, 반 월세 뭐 그렇게 좀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세가 증가하는 포션 때문에 전세가 낮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세가율이 유지된다고 하는 곳들은요. 글쎄요. 지금 뭐 전세가율이 유지된다고 하는 곳은 특별히 좀 그런 지역들이 있을까 싶은데요. 오히려 지금 대부분 그 지역들은 전세로 가기보다는 월세로 들어가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전세가율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세는 줄 수밖에 없고 월세를 찾으니까. 근데 월세 물건은 또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수요자는 증가하고 월세 공급은 한정이 되니까 월세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뭐 원룸도 월세가 올라가고 다세대 빌라도 올라가고 심지어 고시원 월세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서민들의 부담이 조금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거는 뭐 그냥 나쁜 의미로 말한 거고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주거비를 많이 쓰고 있어요. 월세로. 그래서 결국 선진국처럼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정부가 결정할 일인데요. 이 월세 수요에 대한, 그러니까 월세 수익에 대한 과세를 얼마큼 할 것인가의 관건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전세 갭 투자하는 것들을 시세차익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것들을 불로소득으로 봐가지고 막 규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로 하다 보니까 월세도 수익이 이상되게 되면 또 많이 뜯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건 정부에서 과연 전세든 월세든 세금을 어떻게 때릴 것인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따라서 향후 임대차 시장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왜냐면은 예전에는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좀 작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은 매매로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새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50% 미만이고 전세가율이 갭이 크다는 얘기죠. 지방도 새 아파트들은 갭이 크거든요.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매매가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옛날과 달라진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새 아파트를 소유하고 싶으신 분들이 자가든 투자든 그런 수요가 많으면 올라가는 것들이고, 전세가가 이제 매매가에 영향을 주는 그 좀 중요도나 가중치는 얘네보다 높아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웅대책방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콘텐츠고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쪼록 이런 경제적인 상식이 있는 좀 채널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야지 의사 결정을 할 때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도 들어보시고 또 반대되는 얘기도 들어보시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하실 텐데 결국은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경제를 분석하는 차원에서 끝나게 되면은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책만 보고 끝낼 것 같으면은 에세이나 시집이나 소설을 보지 뭐하러 보겠습니까? 우리가 경제 채널을 본다고 하는 것은 경제 책을 읽고 경제 컨텐츠를 본다고 하는 것은 자산의 증가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 증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웅달책방은 굉장히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콘텐츠는 이건 챗GPT에 물어보셔도 돼요. 스마트 튜브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튜브 구독해 주시면은 부동산 관련 지식으로서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는 말씀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